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노르웨이의 냉철한 스포츠 기자가 새벽 3시에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가 노트북 자판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사를 완성한 그날 밤, 그는 빙판 위의 어떤 기록도 메달도 아닌 단 하나의 장면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장면의 정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춥고 혹독했던 그 올림픽 현장에서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 세계 언론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금메달도 아니었고 화려한 개막식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꺼내든 것은 작고 소박한 무언가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집념과 22억 원의 예산과 36명이 숨겨진 인력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자 미국도, 독일도, 이탈리아도 침묵했습니다. 세계 최강국 선수가 자신의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한국 선수단의 테이블을 넋을 잃고 바라봤다는 사실. 아프리카 외교관과 영국 기자와 이탈리아 시민이 모두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쥐고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무언가를 음미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이나 기술이 아닌 따뜻한 것이었고 누군가의 어머니를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그날 무엇을 꺼내 들었고 그 작전은 어떻게 전 세계를 한순간에 녹여버린 것일까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가슴 뛰는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2월의 밀라노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도시였습니다. 패션의 도시, 예술의 도시, 낭만의 도시, 밀라노라는 이름 앞에는 언제나 그런 수식어들이 붙어 다녔지요. 두오모 대성당의 첨탑들이 회색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명품 상가들이 늘어선 대로를 따라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걷고 또 걷는 도시. 이탈리아어로 대화하고 이탈리아 커피를 마시며 이탈리아 패션으로 몸을 두른 사람들의 도시. 밀라노는 언제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동계올림픽이라는 인류 최대의 스포츠 축제까지 품게 된 밀라노는 마땅히 전 세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혀, 완전히 처참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맞이한 밀라노의 실제 모습은 그 화려한 이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흘러가고 있다는 표현조차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것은 추락이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속도로 이어지는 추락이었지요. 알렉스 앤센이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한 것은 개막식을 닷새 앞둔 날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스포츠 전문 일간지의 수석 기자인 그는 동계올림픽만 15회를 취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치의 흑해 바람도, 평창의 강원도 산바람도, 베이징의 건조한 황사 바람도 그는 몸으로 겪어 알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올림픽이 어떤 모습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가 밀라노 공항 활주로에 발을 디디는 순간 느낀 것은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상한 불안감이었습니다. 하늘은 낮고 무거웠으며 바람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공항 안내판에 글씨 절반이 꽂어 있었습니다. 수암을 찾는 벨트는 2대 중 하나가 고장난 채였고 입국 심사대에서는 전산 시스템 오류로 긴 줄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뭔가 달랐다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감은 밀라노에 머무는 내내 하루하루 더 선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은 개막 전부터 이미 여러 방면에서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한 전염병이 대회 준비 인력의 상당수를 감염시키면서 시설 공사가 몇 달씩 지연되었고 그 공백을 급히 메우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에서 안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일부 경기장은 개막 직전까지도 완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방송 중계 시설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계약 분쟁으로 인해 작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해명 자료를 수차례 내놓았지만 그 자료에 담긴 숫자들은 낙관론을 뒷받침하기보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에 더 가까웠습니다. 기상 상황은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해 겨울 북이탈리아를 덮친 한파는 기상청이 수십 년 만에 처음 본다고 표현할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밀라노 도심의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 연속으로 이어졌고 알프스 산간 지역은 밤이 되면 영하 2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코끝이 아릴 정도가 아니라 폐 안으로 들이쉬는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추웠습니다. 문제는 추위 자체보다도 그 추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머무는 선수촌 건물 여러 동에서 보일러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일부 선수들은 한밤중에 실내 온도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선잠을 자다 깨어나는 일을 밤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경기장과 선수촌을 이어주는 셔틀버스는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엔진이 얼어붙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심각한 배차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땀에 젖은 몸으로 추위 속에서 1시간씩 버스를 기다려야 했던 선수들의 불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알렉스 헨센은 취재 첫날 선수촌을 방문하면서 이 모든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선수촌은 넓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넓음이 곧 좋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그곳에 들어선 순간 직감할 수 있었지요. 복도에는 어딘지 모르게 찬 기운이 감돌았고 곳곳에 놓인 안내 표지판은 잉크가 번진 채 판독이 어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 2대 중 하나는 수리 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그 종이가 테이프로 아무렇게나 붙여져 있는 모습이 전체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벽면에는 올림픽 공식 마스코트가 활짝 웃는 그림이 그려진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주변의 음울한 분위기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지요. 그리고 식당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식당은 단순한 끼니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선수들이 매일 두세 번씩 모이는 곳이며 각자의 몸 상태와 경기 일정에 맞춰 최적의 영양을 섭취하는 공간입니다. 체중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종목의 선수들, 경기 직전에 탄수화물을 집중적으로 보충해야 하는 선수들, 고강도 훈련으로 지친 근육에 단백질을 공급해야 하는 선수들, 이 모든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하는 곳이 바로 올림픽 선수촌 식당입니다. 그 식당이 어떤 수준인가는 그 나라가 올림픽을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밀라노 선수촌 식당의 실상은 헨센이 그때까지 15번이 동계올림픽에서 본 것들 중 가장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기다란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놓인 것들을 열거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형 바구니에 쌓여있는 식빵 덩어리들. 그것도 충분히 구워지지 않아 속이 질척하고 표면은 이미 딱딱하게 굳은 것들이었습니다. 큰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파스타, 면이 불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고 위에 뿌려진 토마토 소스는 이미 표면이 굳어가며 주름이 지고 있었습니다. 샐러드 코너에는 시들고 물기 없는 채소들이 담겨 있었으며 드레싱은 단 2종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하나는 이미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음료 코너에는 탄산수와 오렌지 주스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려웠습니다. 세계 최정상의 운동선수들이 먹어야 할 식사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헨센은 식판을 들고 줄에 서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2-3끼를 먹어야 하는 선수들이 어떤 기분일지를, 오늘 오전에 빙판 위에서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스케이터가 이 식빵과 부른 파스타를 앞에 두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를, 이틀 뒤 경기를 앞두고 몸의 컨디션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선수가 이 식단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를, 그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 안 여기저기에서 이미 그 답이 표정으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독일 스키 선수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빵 한 조각을 몇 번 씹다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멍하니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선수촌 마당에 쌓인 눈이 보였고 그 위로 오후에 흐릿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스웨덴 바이애슬론 팀 선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소곤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실망이 뒤섞인 빛이 역력했습니다. 캐나다 선수단으로 보이는 일행은 아예 식판을 밀어놓고 각자 배낭에서 꺼낸 에너지바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경기 전에 충분한 열량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헨센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했습니다. 올림픽 선수촌 식당. 아무것도 뜨겁지 않다.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선수들의 얼굴에서 올림픽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갈아 훈련한 선수들이 차가운 빵 한 조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헨센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의 문제는 비단 선수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장들이 위치한 알프스 산간 지역으로 이동할수록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코르티나 다만페초와 리비뇨. 이 두 도시는 밀라노에서 차로 2-3시간 이상 걸리는 험준한 산악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스키 알파인과 스노보드를 비롯한 설상 종목들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문제는 교통이었습니다. 대회 조직위가 마련한 셔틀버스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고 기상 악화로 인한 도로 통제가 잦아지면서 선수단과 취재진 모두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나라의 선수들은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출발해야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며칠 만에 몸으로 익혔다고 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가 눈 속에 갇히는 바람에 추운 차 안에서 2시간 넘게 기다린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선수는 수십만 건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 글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여러 나라 선수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답글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얼마나 준비가 부실했는지를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전염병 문제도 취재진과 선수단 사이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개막 전부터 선수촌 내에 호흡기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조직위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했지만 여러 나라 선수단의 의료진들이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개막식 전날 몸이 좋지 않다며 격리 조치에 들어갔고 그 소식이 각국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선수촌 내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추위와 피로와 불량한 식사로 이미 면역력이 약해진 선수들의 몸은 바이러스에 더없이 취약한 상태로 올림픽 시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신체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감기 하나조차 제대로 막아내기 어려운 환경 속에 내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스 엔센은 이 모든 것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그는 냉정한 기자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장면을 목격해도 그는 언제나 한 발짝 물러서서 사실을 사실로, 감정을 감정으로 분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5번이 올림픽을 통해 다져진 그 능력 덕분에 그의 기사는 언제나 정확했고 신뢰받았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도 2026년 밀라노 올림픽은 유난히 씁쓸해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겨루는 무대가 되어야 할 올림픽이 정작 그 선수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자로서의 냉철함을 유지하는 와중에도 어딘가 불편하게 걸렸습니다. 개막 이틀째 아침, 엔센은 다시 선수촌 식당을 찾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선수들이 표정을 잃은 채 식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센의 시선을 끈 것은 미국 스노보드 선수였습니다. 체격이 우람하고 보드복 로고가 선명한 그 선수는 샌드위치 2개를 식판에 올려놓고 테이블에 앉았다가 한 입 깨물고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입속의 빵 조각을 천천히 씹으며 허공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아무런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별다른 표정 변화도 없이 남은 샌드위치를 그대로 옆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선수가 공허한 배를 안고 식당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엔센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식당 반대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선수가 나간 쪽과는 정반대의 방향에 있는 어느 테이블에서 무언가 다른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들과는 달리 그곳에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가느다란 김이 식당 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실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선수들의 표정은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식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엔센의 코끝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뜨겁고 깊고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냄새였습니다. 고기와 채소가 오랫동안 함께 끓여진 것 같은, 누군가의 집 부엌에서 맡아본 것 같은 냄새. 그런데 이 춥고 텅 빈 선수촌 식당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엔센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흘러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테이블이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저 테이블에서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냄새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5번이 올림픽을 취재하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그가 이날 처음으로 아무 이유 없이 어느 테이블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선수들은 저마다 지친 얼굴로 각자의 식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선수인지도 모를 젊은이들이 차가운 식사를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마치 커다란 대합실 같았습니다. 경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긴 올림픽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풍경이었습니다. 올림픽은 원래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하고 엔센은 생각했습니다. 올림픽은 원래 불꽃이 튀어야 하는 곳인데 밀라노의 하늘은 여전히 낮고 무거웠습니다. 올림픽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앤센의 취재 수첩은 이제 막 새로운 한 장을 펼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수촌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올림픽이라는 단어가 가진 모든 낭만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한 낌새가 돌았습니다. 숙소 복도에서 마주친 독일 봅슬레이 선수가 두꺼운 파카를 껴입은 채 입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실내에서, 복도에서 입김이 나올 만큼 추웠던 겁니다. 알렉스 앤센 기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뻗어 복도 벽에 달린 라디에이터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미지근하지도 않았고 차가웠습니다. 파이프 안에 온수가 흐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의 차가운 쇳덩이였습니다. 독일 선수는 앤센의 시선을 느끼고는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입주 첫날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밀라노 인근 선수촌 시설을 관리하는 이탈리아 운영업체는 연일 점검 중이라는 공지를 내붙였지만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잠을 자면서 두툼한 훈련복을 그대로 입고 누웠고 일부 선수들은 짐 가방 속 여분의 옷을 전부 꺼내 이불 위에 덮은 채 몸을 웅크렸습니다. 영하를 넘나드는 알프스의 한겨울 밤. 제대로 된 난방 없이 선수촌 침대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고역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난방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는 아침 7시. 앤센은 취재를 위해 선수촌 식당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넓은 홀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선수촌 식당이라면 모름지기 각국 선수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져 시끌벅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그런 소음이 없었습니다. 무겁고 탁한 침묵 속에서 선수들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서거나 테이블 앞에 앉아 말없이 포크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배식대 앞에 서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빵이었습니다. 겉면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빵 덩어리가 커다란 바구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손으로 집어드는 순간 싸늘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갓 구운 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구워진 것인지 알 수 없는 식어도 한참 식어버린 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커다란 은색 용기에 파스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자로 한번 퍼담으면 면발이 툭툭 끊겼습니다. 불어터져 형체가 무너진 파스타였습니다. 소스라고는 기름기가 흥건하고 색도 분간하기 어려운 붉은 액체가 전부였습니다. 샐러드 코너에는 시든 채소들이 가득 담긴 큰 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드레싱이라곤 무색무취한 물같은 액체가 뿌려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앤센은 15년 동안 동계올림픽만 전문으로 취재해왔습니다. 소치도 가봤고 평창도 가봤고 베이징도 가봤습니다. 어느 올림픽이든 선수촌 식당은 그 나라가 얼마나 선수들을 환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떤 기억과도 달랐습니다. 올림픽 선수촌이 아니라 비용을 아끼는 데에만 집중한 여행 패키지의 아침 뷔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테이블에서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앤센이 고개를 돌리니 키가 훤칠한 미국 국적의 스노보드 선수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다 멈칫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식판 위에 샌드위치를 한번 내려다보더니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샌드위치를 들고 일어나 옆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가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집어던졌습니다. 올림픽을 위해 몇 년을 준비한 선수가 훈련을 마치고 아침 밥상 앞에서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상황은 대회가 진행될수록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대회 사흘째부터 선수들 사이에서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몸이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닷새째로 이어지면서 그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스웨덴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위려진이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선수 3명이 위장장애 증세를 보이며 훈련에서 이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핀란드 아이스하키 대표팀 역시 비슷한 발표를 내놨습니다. 선수촌 음식이 원인으로 의심된다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스스로 찍어 올린 사진과 영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냉동 상태에서 반쯤만 해동된 것처럼 보이는 치킨 조각, 뚜껑이 떼어진 즉석 컵라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과자 봉지들이 선수촌 침대 옆에 가득 쌓인 사진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과자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난 댓글이 수십만 개씩 쏟아졌습니다. 한 미국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자신의 개인 채널에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카메라를 들고 자신의 숙소 천장을 비추었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는 바람 소리가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그가 침대 시트를 걷어 올리자 매트리스 한쪽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영상은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에서 끊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만을 넘겼습니다. 이탈리아 주최 측에 대한 성토가 터져나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이 밀라노 측에 항의 서한을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대표팀 단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수들이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주최 측은 개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캐나다 하키팀의 한 선수는 인터뷰에서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팀 전체가 경기 보이콧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발언이 기사화되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밀라노 현지 언론들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의 일면 헤드라인은 올림픽이 아니라 수치라는 제목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선수촌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의 계약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수주한 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식재료와 시설 유지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깎았다는 내부 고발이 익명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분노한 밀라노 시민들이 주최 측 사무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알렉스 엔센은 그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취재를 이어가고 새벽에 기사를 정리하고 아침이 밝으면 다시 선수촌으로 나갔습니다. 북유럽 특유의 냉철함을 자부하는 그였지만 며칠째 반복되는 이 광경에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4년을, 때로는 8년을 기다려 이 무대에 선 선수들이 차가운 빵 한 덩어리와 불어터진 파스타 앞에서 말없이 포크를 내려놓는 장면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난방 문제는 일주일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선수촌 복도 온도가 영상 8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었지만 운동으로 단련된 선수들의 몸이라 해도 밤새 그 온도에서 숙면을 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수는 침대 시트와 담요 2장을 모두 덮고도 추워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봤다고 했습니다. 창유리 안쪽에 성에가 맺혀 있었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창문 안쪽에 성에가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식당 상황도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한때는 따뜻하게 제공되던 수프마저 이제는 미지근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선수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운영 측은 일부 코너에 전자레인지를 들여다놓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2대. 수백 명의 선수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전자레인지 2대를 들여다놓은 것이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의 전부였습니다. 전자레인지 앞에 긴 줄이 생겼고 음식을 데우려다 포기하고 그냥 차가운 상태로 먹는 선수들도 생겨났습니다. 엔센이 선수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선수들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봉지 안을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비슷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사온 즉석 국수, 과자, 에너지바 따위였습니다. 선수들은 공식 식당보다 선수촌 근처 마트를 더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팀은 아예 이동식 전기포트를 가져와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예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촌 침대 위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풍경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긴급회의 결과가 발표된 것은 대회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선수 처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주최 측과 협의해 즉각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한 영국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는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말은 들어봤다. 언제 해결되느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언론은 매일 쏟아지는 불만 기사들로 넘쳐났습니다. 선수들의 폭로,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항의,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무기력한 대응, 이탈리아 주최 측의 침묵이 번갈아가며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엔센도 매일 관련 기사를 썼습니다. 그의 기사는 팩트의 나열이었습니다. 날짜와 온도, 선수들의 발언, 식단 구성, 시설 문제, 냉정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대회 10사흘째 되는 날이었고 밀라노 시내에는 전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엔센은 여느 날처럼 아침 일찍 선수촌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배식대 앞에 섰을 때 이미 아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빵, 오늘도 같은 파스타. 한숨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식판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두어 발자국을 내딛자 그것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냄새였습니다. 깊고 구수한 고기를 오래 우려낸 육수 냄새였습니다. 차갑고 무기력한 이 식당 공기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앤센의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누군가 뜨거운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 한쪽 구석, 다른 테이블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앤센이 그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냄새가 점점 더 진해졌습니다. 국물이었습니다. 국물 냄새였습니다. 갓 끓인 것처럼 뜨거운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그 테이블 위로 하얗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차갑고 지쳐버린 식당 안에서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뜨겁고 향기로운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앤센은 그 광경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직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 선수들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선수촌 안에서 지금 가장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 다른 선수들이 차가운 빵을 쓰레기통에 던지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 공간 안에서 뜨거운 수증기를 피워 올리며 국물이 담긴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아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앤센의 마음속에 깊은 물음표를 남겼습니다. 저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저것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이 혹독한 올림픽 한복판에서 저토록 뜨거운 것을 갖게 되었는가? 선수촌 식당의 새벽 5시는 언제나 가장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날 밤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다시 훈련을 나서야 하는 시간. 식판에 담긴 차가운 빵과 묽은 오렌지 주스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지나치게 밝아서 오히려 눈이 시렸고 넓은 식당 안에는 각국 선수들의 기침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만이 띄엄띄엄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 만한 음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수식어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은 단지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회 운영 전반에 걸친 허술함이 선수들의 사기를 갉아먹고 있었고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실패는 바로 급식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최정상급 운동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선수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독일 스키 선수는 인터뷰에서 훈련 강도에 비해 음식이 너무 부실하다고 직접적으로 불만을 털어놨고 캐나다 쇼트트랙팀은 아예 팀 내의 영양사를 대동하여 선수촌 외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공식 급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망의 새벽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히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수촌에서 차로 20분 거리, 밀라노 외곽의 한적한 상업용 주방 시설 안에 불이 켜진 것은 그날 새벽 4시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방에 불빛을 켠 사람은 김영숙이었습니다. 김영숙은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가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위해 특별히 선발한 총괄 조리 책임자였습니다. 나이 54, 경상남도 출신인 그는 22살에 처음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0년을 오직 음식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사로 시작해 병원 단체 급식을 거쳐 전국 규모의 행사 급식을 20년 넘게 총괄한 그에게 이번 올림픽 임무는 생애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에 그 주방에는 김영숙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건너온 조리 스태프 8명이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각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국물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 나물 무침을 전담하는 사람, 밥을 짓는 사람, 포장과 품질 확인을 책임지는 사람이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작은 공장처럼 움직이는 구조였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공장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밥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밥이었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들여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는 겉으로 보기에 알 수 없었습니다. 진공 포장된 쌀, 냉동 상태로 운반된 사골뼈, 밀봉된 건멸치와 다시마, 국산 참기름과 들기름, 고춧가루와 마늘 분말, 그리고 특별히 개발된 비건 김치 원액이 냉장 보관함 안에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재료들 중 상당수는 이탈리아 세관의 까다로운 규정을 통과하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어떤 것은 형태를 바꿔야 했고, 어떤 것은 성분 분석표를 새로 만들어야 했으며, 어떤 것은 아예 국내에서 재가공을 거쳐야만 반입이 가능했습니다.
그 수고로움의 정점에 있는 것이 김치였습니다. 이탈리아 세관은 젓갈류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멸치젓, 새우젓, 황석어젓, 한국 김치의 깊고 복잡한 감칠맛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재료들이 세관의 벽 앞에서 모두 막혀버렸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올림픽 개막 6달 전이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잠시 망연자실했지만 곧 다른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는 즉시 국내의 식품연구소 2곳과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젓갈을 한 방울도 쓰지 않으면서 한국 사람이 눈을 감고 먹었을 때 고향의 김치라고 느낄 수 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높은 벽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에서 발효의 깊이란 수천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것이었고 그것을 몇 달 안에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표고버섯, 분말과 발효콩 추출물을 조합하여 감칠맛의 기본층을 쌓았습니다. 거기에 청각채와 건다시마를 발효시킨 액체를 더해 깊이를 보완했고 발효 배추 자체의 숙성 온도와 기간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젓갈 없이도 복잡한 맛의 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 끝에 탄생한 그 김치는 처음 시식한 연구원들 사이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나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맛 앞에서 말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김영숙은 그 김치를 처음 맛봤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한 젓가락 집어들었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어머니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겨울마다 담그시던 김장김치와 완전히 같은 맛은 아니었지만 같은 언어를 쓰는 맛이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맛이었습니다. 이제 그 김치가 새벽 4시에 밀라노 주방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숙의 팀은 설날 아침에 맞춰 뜨거운 떡국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불 위에 거대한 솥에서 사골 국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냉동 상태로 가져온 사골뼈가 이탈리아의 물과 만나 천천히 빛깔을 내는 과정은 보고 있으면 어딘가 경이로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뽀얗게 우러나는 국물의 빛깔, 코끝을 간지리는 구수한 향기, 솥 가장자리에 피어오르는 하얀 김. 이것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장면이라기보다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에 가까웠습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군말 없이 해나갔습니다. 가래떡을 동글동글하게 썰어 쟁반에 가지런히 올리는 손길, 쑥갓과 달걀 지단을 고명으로 준비하는 손길, 발열 도시락 용기의 품질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손길이 주방 안에서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이탈리아 주방의 높은 천장 아래로 한국 명절의 냄새가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새들어 있던 이탈리아 요리업체 직원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새벽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무언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났다고. 그게 무슨 냄새인지는 몰랐지만 고향 생각이 났다고. 설날 아침이 밝아오를 무렵 발열 도시락 첫 번째 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얀 용기 안에 뜨거운 떡국 국물이 담기고 옆 칸에는 비건 김치와 나물 무침이 작은 분량으로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용기 바닥에는 특수 가열팩이 내장되어 있어서 물 한 포를 뜯어 주입하는 순간 화학 반응이 시작되며 내용물을 빠르게 데웠습니다. 기술과 정성이 한 용기 안에 함께 담긴 것이었습니다. 김영숙은 완성된 첫 번째 도시락을 손에 들어 무게를 확인하고 뚜껑 봉인 상태를 눈으로 점검한 다음 내려놓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화려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잔잔한 다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이제 나갑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를 신호로 밀라노 전역과 코르티나, 리비뇨를 향한 배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밀라노 시내의 좁은 골목을 누비는 차량 2대, 코르티나로 향하는 눈길을 헤쳐나가는 차량 1대, 리비뇨의 산길을 오르는 차량 1대가 각각의 루트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석에는 한국올림픽위원회의 운영 인력이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각 선수의 경기 일정과 동선이 빼곡히 적힌 배달 목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목록은 단순한 주소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선수가 오전 몇 시에 경기를 마치는지, 선수촌으로 돌아오는데 평균 몇 분이 걸리는지, 숙소 동번호와 방번호는 무엇인지가 분 단위로 정리된 운영 계획서였습니다.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결의가 종이 위에 새겨진 문서였습니다. 한편 밀라노 시내 1930년대에 지어진 귀족저택 빌라 네키 캄필리오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였습니다. 이 건물이 선택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도시 밀라노의 한가운데에 한국의 문화가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1930년대 이탈리아 귀족 건축의 정수를 담은 이 저택은 높은 천장과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한국의 색과 소리와 맛이 들어찼을 때 기묘하게도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서로 통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오래된 것이 만났을 때 생기는 그 고요한 공명이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마당 한가운데에 가마솥이 걸렸습니다. 그 거대한 무쇠솥 안에서 떡국이 끓기 시작하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발걸음이 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솥 가장자리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가 차가운 이탈리아 겨울 공기 속에서 뭉게뭉게 퍼져나갔고 그 안에 담긴 뽀얀 국물의 빛깔이 먼발치에서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스태프들이 솥 주변에서 각자의 일을 하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전쟁터처럼 어수선한 밀라노 올림픽의 풍경과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처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잠시 자신이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코리아 하우스가 처음으로 외부 손님을 맞이한 것은 설날 오전이었습니다. 초대를 받고 온 각국 외교관들과 올림픽 관계자들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들어섰을 때 그들을 처음 맞이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냄새였습니다. 뜨거운 육수의 구수한 향기가 마당 안 가득 퍼져 있었고 그것은 한 번도 그 냄새를 맡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도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음식의 냄새란 언어가 없어도 사람의 가장 오래된 기억에 닿는 법이었습니다. 선수촌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이 따뜻한 공간이 존재한다는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는 데는 아무런 광고도 홍보도 필요 없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 다녀온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기자가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고 외교관이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입소문의 가장 순수한 형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연쇄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이 모든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쇼트트랙 훈련을 마치고 선수촌으로 돌아온 한국 선수들이 숙소 앞에서 마주친 것은 한국올림픽위원회 운영 스태프들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보온 가방에서 발열 도시락을 하나씩 꺼내 선수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확인하며 전달했습니다. 선수들은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묻기도 전에 스태프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설날이에요. 떡국 드세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그 자리에서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열팩이 작동하면서 뚜껑 틈새로 하얀 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이탈리아의 아침 공기 속에서 그 김은 특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선수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그 몇 초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스노보드 팀 숙소가 한국 팀 숙소와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미국 선수 한 명이 한국 선수들의 손에 들린 흰 용기를 바라봤습니다. 그에게는 아침 식사로 지급된 차가운 샌드위치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빵 사이에 어중간하게 끼워진 치즈와 차가운 햄. 경기를 위해 몸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선수들이 열고 있는 도시락 쪽을 바라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용기에서 피어오르는 흰 김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뜨겁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차갑고 맛없는 것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에게 뜨거운 것은 그 어떤 맛보다도 먼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법이었습니다. 미국 선수는 잠시 멈춰 섰다가 손에 들고 있던 샌드위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그것을 조용히 집어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 등에는 어떤 표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발걸음에는 뭔가 씁쓸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 안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테이블은 다른 나라 선수들의 테이블과 달랐습니다. 여러 종류의 반찬과 뜨거운 국물이 담긴 용기들이 펼쳐져 있었고 선수들은 서로의 그릇에 무언가를 더 얹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배 선수가 후배 선수의 그릇에 고기를 덜어주는 모습, 남을 반찬을 옆 사람 쪽으로 밀어주는 손짓. 그것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그 풍경이 이탈리아 선수촌 식당 안에서는 어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인접한 테이블에 앉아있던 노르웨이 바이애슬론 선수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파스타를 포크로 헤집다가 시선을 들었는데 한국 테이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포크를 내려놓고 그쪽을 보다가 다시 자신의 접시를 봤습니다. 식어버린 파스타는 이제 기름기가 굳어 덩어리가 져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짓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수는 한국어를 몰랐고 한국 선수들은 영어로 짧게 답했습니다. 몇 마디가 오갔고 결국 한국 선수 한 명이 빈 종이컵을 찾아 거기에 떡국 국물을 조금 담아 건넸습니다. 정식으로 드릴 것이 없어서 일단 이걸 한번 마셔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선수는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이탈리아 알프스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그 손에 닿는 온기는 단순한 온도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이고 컵을 내려다봤다가 다시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국 선수가 영어로 간단히 답했습니다. 한국의 새해 음식이라고, 오늘이 우리나라 설날이라고. 노르웨이 선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컵 안의 국물을 끝까지 다 마신 다음 컵을 내려놓고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 안에는 단순한 인사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이와는 또 다른 온도의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가마솥 앞에 처음으로 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오전 10시가 지나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스태프가 국자로 국물을 벗어 종이컵에 담아 건네는 것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기 시작했습니다. 컵을 받아든 사람들이 첫 모금을 마시고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서너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외교관도 있었고 기자도 있었으며 밀라노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노신사가 줄을 섰고 아프리카 대륙의 외교관이 그 뒤에 섰으며 금발의 북유럽 여성이 그 다음에 섰습니다. 아무도 서로의 언어를 몰랐지만 같은 줄에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을 향해 모이는 것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본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불을 중심으로 모여 앉던 그 먼 옛날부터 사람은 온기 앞에서 낯선 얼굴과도 거리를 좁혔습니다. 밀라노의 1930년대 귀족저택 마당에서 끓고 있는 가마솥이 수만 년 된 그 본능을 다시 꺼내고 있었습니다. 컵을 받아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누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뜨거운 것을 두 손으로 감싸는 것. 그것 역시 가르쳐준 적 없는 언어였습니다. 그 줄은 계속 길어졌습니다. 선수촌 근처 카페 창문 너머로 어느 외신 기자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후에 취재 일정을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노트에 빼곡히 적힌 인터뷰 목록과 경기 일정 사이로 코리아 하우스에서 줄을 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문득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스 앤센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최대 스포츠 일간지 수석 기자, 동계올림픽 취재만 15회. 그는 그 자리에서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후 일정을 잠시 미뤘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는 아직 자신이 오늘 무엇을 보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15해 동안 수십 개의 올림픽 현장을 누볐지만 그 어디에서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것이 지금 이 도시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은 있었습니다.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예감이 발걸음을 그쪽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따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것은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들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밀라노의 겨울 하늘 아래 코리아 하우스의 가마솥에서 오르는 하얀 김이 잿빛 하늘을 향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김이 닿는 공기마다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알아채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이 시작되면 세상은 언제나 조금 늦게 알아채는 법입니다. 그날 아침은 밀라노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알프스에서 내려온 칼바람이 밀라노 도심을 훑고 지나갔고 올림픽 선수촌 곳곳에 쌓인 눈은 밤새 다져져 단단한 얼음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시작된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러나 그날은 단순한 열흘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달력으로는 음력 정월 초하루, 바로 설날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먼 이탈리아 땅에서 맞이하는 명절은 어떤 감각일까요? 선수들은 그 감각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 기상 신호가 울리고 눈을 떴을 때 어딘가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고향에서라면 어머니가 새벽부터 부엌에서 가래떡을 썰고 사골을 우려내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을 텐데 이곳 선수촌 기숙사에는 환기구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공기와 복도를 지나는 청소 카트의 삐걱거리는 소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선수촌 복도에서 처음으로 그 낌새를 알아챈 것은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었습니다. 새벽 훈련을 마치고 기숙사 동으로 돌아오던 선수들이 복도 끝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낯익은 냄새, 오래 우려낸 사골의 구수한 향, 참기름의 고소함, 그리고 막 익은 쌀의 포근한 냄새가 복도 공기 속에 신락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실 이 작전은 그날 아침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6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의 급식 지원팀은 밀라노 올림픽 개막이 확정된 직후부터 이탈리아 현지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부딪힌 장벽은 뜻밖에도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이탈리아 세관은 농수산물 반입 규정이 유럽연합 기준에 따라 매우 엄격했습니다. 한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를 만들려면 젓갈이 필요한데 젓갈류는 이탈리아 통관 기준상 반입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품목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핵심인 김치를 현지에서 만들 수 없다면 선수들의 식탁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영양사와 조리 전문가들은 회의 끝에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젓갈을 단 한 방울도 쓰지 않으면서도 한국 김치 특유의 깊고 감칠맛 나는 풍미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식물성 재료만으로 발효의 맛을 구현하는 비건 김치 개발 프로젝트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6달 동안 수백 번의 실험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우린 육수에 각종 채소 발효액을 배합하고 발효 온도와 숙성 시간을 달리하며 맛을 조율했습니다. 어떤 배합은 너무 쉬웠고 어떤 배합은 감칠맛이 부족했으며 어떤 것은 색깔은 좋았으나 향이 어딘가 어긋났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팀원들은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선수들이 명절날 이탈리아 땅에서 차가운 빵 하나를 씹으며 눈물 짓는 장면을 상상하면 다시 실험실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비건 김치는 대회 전 진행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베테랑 조리사들이 일반 김치와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팀원들 중 몇몇은 조용히 박수를 쳤고 몇몇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식 문제를 해결한 위원회의 다음 과제는 배달이었습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3개 도시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밀라노 본도시와 함께 알프스 산중의 코르티나 담페초, 그리고 리비뇨까지 3곳의 선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코르티나와 리비뇨는 차로도 2시간이 넘는 산악 지역이었고 겨울철에는 폭설과 결빙으로 도로 사정이 수시로 나빠졌습니다. 그 험준한 알프스 산길을 따라 뜨거운 음식을 지탈한다는 것은 보통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위원회는 발열 도시락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용기 바닥에 특수 가열팩이 내장된 이 도시락은 작은 구멍에 물을 붓는 순간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강력한 열이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전자레인지도 불도 필요 없었습니다. 영하의 산꼭대기 경기장 탈의실에서도 체온조차 떨어진 선수의 손 위에서도 그 용기 안의 음식은 막 끓여낸 것처럼 뜨거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하나를 구축하고 전면 도입하는 데 투입된 예산이 무려 22억 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크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관계자들은 그것을 비용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돌아가는 국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현실로 옮기는 사람이 36명이었습니다. 세 도시에 나뉘어 배치된 이 전담 운영 인력들은 올림픽 기간 내내 선수들의 경기 일정과 이동 동선을 분 단위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선수가 몇 시에 경기를 마치고 몇 분 뒤에 선수촌으로 복귀하는지, 어떤 선수는 경기 직후 곧장 기자 인터뷰에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락을 별도 장소에 맡겨둬야 하는지 그 모든 변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무전기와 스마트폰을 오가며 조율하는 이 인력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단 한 명의 선수도 오늘 뜨거운 밥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날 당일 그 목표가 가장 치열하게 실현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세 도시의 전담팀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팀은 선수촌 인근의 임시 조리 거점에서 사골 육수를 끓이고 가래떡을 채반에 가득 쏟았습니다.
코르티나 팀은 전날 밤 이미 현지에 도착해 숙소 주방을 빌려 새벽 4시부터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리비뉴 팀은 폭설로 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예보를 받고 예비 경로를 미리 점검하며 출발 시각을 앞당겼습니다. 산 중턱 도로가 막히면 우회로가 있었고 우회로도 막히면 설상차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두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수들에게 도시락이 닿아야 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준비된 도시락의 수는 162개였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62명의 선수 한 명 한 명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시락 하나하나에는 떡국과 함께 비건 김치, 잡채, 나물무침, 식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날 명절 밥상에 올라야 할 음식들을 최대한 그대로 담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조리팀 36명은 전날 밤부터 밤을 새워 준비했습니다. 눈 한번 제대로 붙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맛있게 먹어줘야 할 텐데 하고 선수들에게 도시락이 닿기 시작한 것은 오전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른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쇼트트랙 예선을 마치고 선수촌 식당으로 들어선 한 선수는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료 선수가 무언가를 건네며 눈짓으로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발열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수는 도시락 용기를 들어 바닥을 살폈고 지정된 자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직후 용기 바닥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뚜껑 가장자리로 하얀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선수는 뚜껑을 열었고 그 순간 뭉클하고 구수한 김이 얼굴을 향해 확 펼쳐졌습니다. 떡국이었습니다. 뽀얗고 뜨거운 떡국이었습니다. 선수는 한동안 뚜껑을 연 채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을 그저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선수촌 식당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도 복도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코끝을 파고드는 사골향과 참기름 냄새만이 선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냄새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의 부엌으로 선수를 순식간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날 선수촌 식당에서 알렉스 헨센 기자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노르웨이 최대 스포츠 일간지 수석 기자로 15해 동안 동계올림픽을 취재해온 그였습니다. 기자 생활 내내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고 그 원칙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엉망으로 운영되는 대회를 냉소적으로 기록하고 형편없는 식당 음식을 정확하게 묘사하며 선수들의 불만을 담담하게 받아 적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날 아침 선수촌 식당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평소에 선수촌 식당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식은 빵과 불어터진 파스타, 소독제 냄새가 뒤섞이던 그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구수한 무언가가, 깊고 따뜻한 무언가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헨센은 자신도 모르게 그 냄새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어느 테이블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테이블이었습니다. 헨센은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도시락에서는 계속해서 하얀 김이 올라왔고 그 김이 선수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헨센은 쇼트트랙 선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이 음식이 여기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선수는 잠시 국물을 삼킨 뒤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설날이라고, 한국의 새해 첫날이라고, 이 뽀얀 국물이 떡국이라고 했습니다. 새해 첫날에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우리 풍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덧붙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삼켰더니 고향의 부모님 생각이 났다고, 하마터면 울 뻔했다고, 그런데 이거 먹으니까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헨센은 그 대답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트 위에 잠시 펜을 멈추고 선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빨개진 눈가, 그러나 입꼬리에 번지는 작은 미소,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진 숟가락. 그것이 무엇인지 헨센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지금 매우 중요한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취재를 위해 헨센은 한국올림픽위원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관계자는 사실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발열 도시락 시스템을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전면 도입했다는 것. 그 시스템 구축에 22억 원이 투입되었다는 것. 밀라노와 코르티나와 리비뇨 세 도시에 36명이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만 162개의 도시락이 준비되어 새 도시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엔센은 받아 적으면서 숫자들이 자신의 뇌를 두드리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습니다. 22억 원, 36명, 162개.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자국 선수들을 향해 쏟아붓는 마음의 크기였습니다. 엔센은 비건 김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세관의 젓갈 반입 금지 규정 때문에 6달 전부터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쳐 젓갈 없이 한국 김치의 맛을 완벽하게 재현한 비건 김치를 새로 개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대목에서 엔센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규정이 막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우회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다. 그 집요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엔센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를. 관계자의 대답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이 어린 선수들은 조국을 위해 청춘을 갈아놓고 먼 타국 땅까지 날아온 귀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오늘 하루만큼은 부모님 품에 있는 것처럼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잠들게 하는 것. 그것이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이 명절날 남의 나라에서 차가운 빵 한 조각을 씹으며 눈물 짓게 만드는 것은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엔센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가 노트에 적은 문장들이 단순한 취재 메모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언문 같았습니다. 국가가 선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언. 그 시각 코르티나와 리비뉴에서도 작전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코르티나 담페초의 알파인 스키 경기장은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20도에 육박했고 바람까지 더해지면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내려갔습니다. 활강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해 대기구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국 전담팀 스태프가 이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열 도시락은 선수가 스키 부츠를 벗는 사이에 이미 가열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스태프는 말없이 도시락을 건넸고 선수는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간 것은 말이 아니라 온도였습니다. 리비뉴의 크로스컨트리 코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거리를 달려 기진맥진한 채로 도착하는 선수들을 기다리는 것이 전담 스태프와 뜨거운 도시락이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고 눈길을 뚫어 그 산꼭대기까지 도시락을 가져오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스태프들은 출발 시각을 더 앞당기고 경로를 더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한 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선수촌으로 돌아온 엔센은 저녁 무렵 다시 식당을 찾았습니다. 저녁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선수들에게도 뜨거운 발열 도시락이 배달되고 있었습니다. 한 쇼트트랙 선수가 도시락 뚜껑을 여는 장면이 엔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하얀 김이 치솟았고 선수는 그 김 속으로 얼굴을 살며시 들이밀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엄마 생각이 확 났다고. 명절마다 집에서 냄새 풍기며 끓여주시던 바로 그 냄새라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선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고이지 않도록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엔센은 그 장면을 노트에 적지 않았습니다. 적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은 이미 그의 눈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수촌 저쪽 테이블에서는 미국 스노보드 선수 한 명이 차가운 샌드위치를 들었다가 내려놓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선수는 잠시 한국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도시락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조용히 눈을 감으며 국물을 마시는 한국 선수들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샌드위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패배감 같은 것이 감돌았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선수였으나 오늘만큼은 그 자리에서 가장 작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그날 밤에도 무전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늦게 경기가 끝나 밤 11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오는 선수를 위해 스태프 한 명이 선수촌 입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수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한된 시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스태프는 바깥 추위 속에서 서서 기다렸습니다. 영하의 기온에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선수가 차에서 내려 걸어오자 스태프는 발열 도시락을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고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162개의 도시락은 단 하나도 미달 없이 162명의 선수에게 닿았습니다.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고 눈 덮인 도로를 달리고 영하의 경기장 탈의실과 선수촌 복도와 산꼭대기 결승선에서 뜨거운 도시락은 정확하게 제 주인에게 닿았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도시락도 식지 않았습니다. 22억 원과 36명이 밤샘 작업과 6달의 실험이 그날 하루에 162개로 완성되었습니다. 알렉스 헨센은 숙소로 돌아와 외투도 벗지 않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자판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써내려가야 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의 붉어진 눈시울, 차가운 샌드위치를 버리고 자리를 뜬 미국 선수의 뒷모습, 소화기 너머로 들린 관계자의 담담하고 무거운 목소리, 그리고 영화의 추위 속에서 1시간을 서서 기다린 스태프의 하얀 입김. 그것은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빙판 위의 기록보다 훨씬 오래 남을 이야기였습니다. 헨센은 기사의 첫 문장을 썼습니다.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다시 지웠습니다. 그렇게 10번쯤 반복한 끝에 마침내 첫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그의 눈가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15해 동안 냉정함을 지켜온 북유럽 기자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던 그 순간, 그 발열 도시락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이 닿았는지를 알렉스 헨센은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올림픽위원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가 지난 15년간 취재 현장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이야기였습니다. 준비는 올림픽 개막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올림픽위원회의 영양 담당팀은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공식 개최지로 확정된 직후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올림픽위원회들이 숙소와 훈련시설을 점검하는 동안 한국팀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명절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이 단순하고도 절박한 질문 하나가 이후 6개월에 걸친 방대한 준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이탈리아 세관의 벽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에서 김치는 선택이 아닙니다. 밥상의 중심이자 선수들의 정서적 고향과 같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탈리아 세관은 농수산물 반입 규정에 따라 젓갈류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멸치액젓, 새우젓, 갈치속젓, 이 세 가지는 한국 김치의 깊은 감칠맛을 만들어내는 핵심 재료들이었습니다. 젓갈 없이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발효의 깊이가 달라지고 향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선수들이 느끼는 익숙함이 사라집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한국올림픽위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담당팀은 국내 최고의 발효식품연구소와 손을 잡았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젓갈을 단 한 방울도 쓰지 않으면서 한국 사람이라면 눈을 감고도 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김치 맛을 재현하는 것.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고버섯, 분말을 넣어 감칠맛을 보완해 봤지만 향이 너무 강했습니다. 다시마 육수를 농축해 발효 과정에 활용해 봤지만 깊이가 부족했습니다. 된장을 아주 소량 배합해 보기도 했고, 국내산 다시 재료만으로 빚어낸 식물성 발효 소스를 새로 만들어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실험은 반복되었고, 레시피는 수십 번 수정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만 12가지 배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번의 시도 끝에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젓갈이 없어도 공장에서 만들어진 화학 조미료 없이도 순수하게 식물성 재료만으로 빚어낸 비건 김치가 탄생한 것입니다. 연구팀이 완성된 김치를 처음 맛보았을 때 한 연구원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 손맛이었고 설날 아침 밥상의 냄새였습니다. 이탈리아 세관이 막은 것은 젓갈이었지만 한국은 그 막힌 길을 돌아서 결국 더 넓은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비건 김치는 단순한 대한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이슬람을 믿는 할랄 식단의 선수들에게도, 유대교 율법에 따른 코셔 식품만을 먹는 선수들에게도, 채식주의를 고수하는 비건 선수들에게도 모두 내밀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젓갈을 없앴다는 것은 단순히 이탈리아 세관의 규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식단의 선수들에게 문을 열어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올림픽위원회가 처음부터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인 올림픽 식단을 완성해낸 셈이었습니다. 비건 김치 개발이 완성된 것과 거의 동시에
발열 도시락 시스템 구축 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발열 도시락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도시락 용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용기 바닥에는 특수 가열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물을 일정량 부으면 가열팩 안의 화학물질이 반응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고열을 발생시킵니다. 전기도 필요 없고 조리시설도 필요 없습니다. 알프스 산꼭대기 경기장 입구에서도 새벽 2시에 외딴 숙소 복도에서도 이 작은 용기 하나면 갓 조리한 것과 다름없는 뜨거운 밥과 국물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데 투입된 예산은 22억 원이었습니다. 한국올림픽위원회는 그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 싼 방법이 있었습니다. 선수촌 식당 음식을 그대로 두고 일부 선수들에게만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혹은 밀라노 현지 한식당에 벌크 주문을 넣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훨씬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2억 원을 들여 어느 한 명의 선수도 차가운 밥을 먹지 않도록 하는 완전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22억 원은 단순한 식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선수들에게 보내는 가장 물질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형태의 편지였습니다. 배달 작전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리비뇨, 이탈리아 세 도시에 분산된 경기장과 선수촌을 아우르며 한국올림픽위원회는 36명의 전담 운영 인력을 현지에 배치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배달 담당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맡은 선수들의 경기 일정을 분 단위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선수가 몇 시에 경기를 마치는지, 경기장에서 선수촌까지의 이동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선수가 선수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정확한 순간에 도시락 뚜껑을 열면 내부 온도가 최고점에 달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뜨거운 밥을 먹이기 위해 분 단위의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설날 하루에만 배달된 도시락은 162개였습니다. 그 162개는 단순히 162개의 도시락이 아닙니다. 밀라노에서 코르티나로 넘어가는 구불구불한 알프스 산길을 넘고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리비뇨의 눈길을 뚫으며 단 하나도 식지 않게 운반된 162번이 약속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제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늦은 밤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선수를 위해 숙소 바깥에서 몇 시간이고 대기하며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에 경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선수를 위해 스태프는 영하의 기온 속에서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올림픽위원회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자 선수촌 안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선수들 테이블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그냥 눈길을 끄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도시락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 도시락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준비가 있었는지를. 미국 선수단 관계자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세관 규정을 파악하고 대체 재료를 개발하고 발열 시스템을 구축하고 36명을 현장에 배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천천히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의 문제였고 국가가 자국 선수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독일 올림픽위원회의 한 임원은 통역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선수촌 공식 식단을 신뢰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한국은 충분하다는 기준 자체를 다르게 설정했다고. 독일은 배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한국은 마음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그 차이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 대표팀 주방 담당자는 한국 스태프를 찾아와 발열 도시락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만들었는지, 특허가 있는지, 유럽에도 공급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캐나다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는 비건 김치의 레시피 공개 가능성에 대해 문의를 보내왔습니다. 이탈리아 세관 규정을 피하면서도 이렇게 완성도 높은 발효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식품 과학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준비한 것은 한국 선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건 김치는 할랄 식단을 지키는 중동 선수들에게도 제공되었습니다. 코셔 규정을 따르는 이스라엘 선수단 관계자가 성분표를 확인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채식주의를 엄격히 유지하는 일부 선수들도 처음으로 김치라는 음식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발효 음식 하나가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식문화도 전혀 다른 수십 개 나라의 선수들을 하나의 식탁 앞으로 불러 모으는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음식이 외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선수촌 내에서 한국 발열 도시락을 처음 발견한 타국 선수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저 용기가 왜 스스로 뜨거워지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한국 스태프에게 다가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태프들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열팩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 시스템이 한국에서 수개월에 걸쳐 준비된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호기심은 곧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스위스 쇼트트랙 팀의 코치는 자신의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선수촌 식당에 빵과 샐러드를 먹으며 경기를 준비하는 것과 따뜻한 국밥을 먹고 경기장으로 향하는 것 사이에는 체감으로도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칼로리나 영양소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에너지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올림픽위원회의 영양 담당팀이 정확히 그 부분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비율만을 계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날이라는 날의 의미를 음식에 담으려 했습니다. 타국에서 혹독한 훈련을 이어가는 선수들이 명절날 무엇을 가장 그리워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고 고향의 냄새이고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그 느낌이었습니다. 영양학적 계산 위에 감정의 설계를 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발열 도시락 안에는 단순히 떡국만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의 구성 전체를 최대한 재현하려 했습니다. 소고기 산적, 잡채, 나물 반찬들, 그리고 비건 김치. 이탈리아 알프스의 눈 속에서 열리는 한국의 설날 밥상이었습니다. 메뉴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마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긴 논의가 오갔습니다. 운반 과정에서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지, 발열 과정에서 맛이 변하지 않는지, 해외에서 구할 수 없는 재료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모든 세부 사항이 검토되었습니다. 재료 조달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쌀과 가래떡은 특수 포장을 거쳐 항공 화물로 이탈리아에 반입되었습니다. 세관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수주가 걸렸습니다. 어떤 재료는 이탈리아에서 구할 수 있는 현지 재료와 정밀하게 비교 분석한 뒤 대체 가능한 것은 현지 조달로 대체했고, 대체가 불가능한 것은 국내에서 직접 공수해왔습니다. 밀라노 현지의 온도와 습도를 고려해 보관 방법도 별도로 계획했습니다.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습니다. 36명의 스태프들은 설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움직였습니다. 일부는 밀라노 시내에서, 일부는 코르티나의 설원 속에서, 일부는 리비뇨의 고지대 경기장 인근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선수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날 하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추운 바깥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스태프도 있었고, 산길을 몇 번이나 오르내리며 배달을 이어간 스태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전달하는 것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조국이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건네는 포옹이었습니다. 선수촌 내에서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자 각국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스포츠 전문 기자는 한국올림픽위원회 관계자에게 접촉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방송국의 리포터가 코리아 하우스 앞에서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발열 도시락 시스템의 기술적 원리에 주목한 기사를 내보냈고, 프랑스 언론은 비건 김치 개발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국 식품 과학의 수준의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감동은 외신 기자들의 찬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단 관계자들의 반응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쇼트트랙 팀 감독은 한국 선수들이 설날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다가 자신의 선수들을 돌아봤습니다. 차가운 샌드위치와 과일 조각으로 아침을 때우고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올림픽 팀이지만 적어도 이 식탁 앞에서만큼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감독은 그날의 경험을 귀국 후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운동 능력과 기술 훈련에만 집중해온 자신들이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 밥상 앞에서 처음으로 실감했다고. 캐나다 대표팀 위무 담당 트레이너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무엇을 먹느냐는 훈련만큼이나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 음식이 선수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스포츠 과학이 수십 년에 걸쳐 입증해온 사실이라고. 그런데 한국은 그것을 과학 논문이 아니라 실제 올림픽 현장에서 22억 원을 투입하고 36명을 배치해 구현해냈다고. 이것은 스포츠 과학의 현장 적용 사례로서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것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 단 한 명의 선수도 명절날 차가운 밥을 먹지 않는 것. 먼 타국 땅에서 조국을 대표해 싸우는 선수들이 적어도 밥상 앞에서만큼은 집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목표를 위해 6개월의 연구가 있었고 수백 번의 실험이 있었고 22억 원의 예산이 있었고 36명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정확히 목표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알렉스 앤센이 수화기를 내려놨을 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기자라는 직업의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메모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적어 내려간 숫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22억 원, 36명, 6개월, 수백 번의 실험, 162개의 도시락. 숫자들이 갑자기 전혀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랑의 단위였습니다. 소문은 처음에 선수촌 복도 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설날 아침, 캐나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2명이 식당에서 나오던 길에 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차가운 빵과 식은 파스타가 전부였던 그곳에서 나올 리 없는 냄새였습니다. 진하고 따뜻하고 기름기가 살짝 감도는 분명히 고기 육수를 오래 우려낸 냄새가 복도 저편에서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냄새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앉은 테이블에는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발열 도시락 뚜껑이 열린 자리마다 뽀얀 수증기가 천장을 향해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식당 전체가 차고 쓸쓸한 공기로 가득 찬 그날 아침. 한국 테이블 주변만큼은 마치 다른 계절이 내려앉은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캐나다 선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쇼트트랙 팀이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고 일본 피겨 선수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알파인 스키 선수 한 명은 아예 의자를 끌고 한국 테이블 가까이 다가가 앉았다가 자기가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인지 깨닫고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알렉스 앤센은 그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취재 습관 때문에 식당에 들어서면 먼저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 그 습관이 그의 시선을 한국 테이블로 끌어당겼습니다. 정확히는 냄새가 먼저였고 시선이 나중이었습니다. 냄새가 나는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 거기에 테이블이 있었고 테이블에는 뜨거운 음식이 있었고 음식 앞에 앉은 선수들의 얼굴에는 이 올림픽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 있었습니다. 편안함이었습니다. 그 혹독하고 엉망이었던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촌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편안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앤센이 그날 밤 새벽 3시에 완성한 기사가 노르웨이 본사 편집국으로 전송된 것은 그로부터 16시간쯤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가 세상에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선수들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바이애슬론 선수 한 명이 같은 팀 동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쪽에서 뜨거운 음식 냄새가 나는데 너 혹시 알고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료는 몰랐습니다. 그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다시 핀란드 팀으로 건너갔으며 핀란드 팀의 누군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팀이 뭔가 대단한 것을 먹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은 없었습니다. 냄새는 사진으로 찍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진은 금방 생겨났습니다. 스웨덴 크로스컨트리 선수가 식당을 지나치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 테이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 그리고 그 앞에 앉아 고요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국물을 마시는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설명 없이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뉴스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에는 수천 개의 반응이 달렸습니다. 댓글의 절반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어디서 났어? 나도 먹을 수 있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음식이고 한국 선수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다음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부러워. 대박이다. 우리 위원회도 저렇게 해줬으면. 한국은 선수를 어떻게 대우하는 거야? 선수촌 내부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어떤 뉴스 매체보다도 빨랐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에는 이미 수십 개국의 선수들이 한국팀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척 천천히 걸으면서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락 용기에 담긴 밥과 국, 작은 반찬 그릇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그들의 눈을 붙잡았습니다. 미국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한 명이 한국올림픽위원회 관계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도 살 수 있냐고. 관계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판매용이 아니라 한국 선수단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선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엔센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국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온 선수가 다른 나라의 도시락을 돈 주고 사겠다고 부탁하다 거절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소식은 그보다 조금 늦게 퍼졌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밀라노 시내 코리아 하우스 앞에는 설날 오후부터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교민들과 한국 팬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코리아 하우스 마당에서 뽀얀 김이 올라오는 가마솥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인들이 걸어왔고 다른 나라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왔으며 올림픽 관계자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도착했습니다. 가마솥 앞에 선 한복 차림의 스태프는 쉬지 않고 국자를 저었습니다. 커다란 솥 안에서 둥글고 하얀 떡이 국물과 함께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는 종이컵에 떡국을 담아 줄을 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넸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냥 와서 받아 마시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한 기자는 나중에 자신의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종이컵 하나를 두 손으로 감싸 쥐는 순간 손바닥에 온기가 퍼졌고 그 온기가 손목을 지나 팔꿈치까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맛이 어떠냐고 묻는 동료에게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탈리아 국영방송 취재팀이 코리아 하우스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다른 행사를 취재하러 밀라노에 왔다가 소셜미디어에서 코리아 하우스 관련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는 것을 보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가마솥 주변에 모였습니다. 아프리카계 외교관, 영국 액센트를 쓰는 기자, 밀라노 토박이 노부부, 어딘지 모를 나라의 운동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모두 한 줄에 서서 종이컵을 손에 들고 조용히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방송 리포터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를 발견했다고. 그 영상이 이탈리아 전역 뉴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다시 각국 언론에 퍼졌습니다. 엔센의 기사가 노르웨이 본사에서 발행된 것은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편집장은 기사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간 엔센의 기사를 편집해온 사람이었는데 그 편집장이 전화를 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문자나 메일로 처리했습니다. 편집장은 말했습니다. 이 기사 일면으로 올린다고. 그리고 짧은 침묵 끝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 이 기사 쓰면서 울었지. 엔센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빙판 위가 아닌 곳에서 탄생한 올림픽 금메달. 기사 안에는 발열 도시락이 무엇인지, 22억 원의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36명의 운영 인력이 밀라노와 코르티나와 리비뉴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날이 한국인에게 어떤 날인지, 떡국에 하얀 떡이 왜 그 색이어야 하는지, 둥근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마지막에는 쇼트트랙 선수의 말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더니 엄마 생각이 났다고. 진짜 엄마 보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기사는 발행 6시간 만에 노르웨이 최다 공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매체들이 번역본을 냈습니다. 일본 언론도 보도했고 중국 소셜미디어에도 관련 게시물이 수만 건 올라왔습니다. 반응의 내용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선수를 이렇게까지 챙기는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세밀하고 이렇게 진심으로. 독일의 한 언론은 사설에서 이 사건을 두고 국가가 선수에게 져야 하는 도리에 대한 교과서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는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자국의 지원 시스템과 비교하는 분석 기사를 따로 냈습니다. 호주 방송은 한국올림픽위원회 관계자의 말, 선수들이 명절날 남의 나라에서 차가운 빵 쪼가리를 씹으며 눈물 짓게 만드는 것은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발언을 영어로 번역해 자막으로 내보냈고 그 영상 클립이 소셜미디어에서 수백만 번 재생되었습니다. 선수촌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엔센의 기사가 퍼진 이후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게 음식이 맛있어 보였다는 말을 건네는 수준이었지만 금방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어떤 선수는 자기 나라에서도 명절 음식이 비슷하게 부모님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선수는 발열 도시락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며 실물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기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용기 바닥에 가열팩, 물을 부으면 시작되는 화학 반응. 그것이 뚜껑을 열기까지 발생시키는 열기. 설명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비슷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바이애슬론 선수 한 명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 팀원에게 발열 도시락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도시락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가 선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이야기라고. 그 게시물에는 삽시간에 수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각국의 선수들이 비슷한 내용의 글을 연달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선수촌 식당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그 와중에 한국팀에서 피어오르던 수증기가 얼마나 눈부셨는지. 독일의 피겨 선수가 한국위원회 관계자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비건 김치를 만드는데 정말 6개월이 걸렸냐고. 관계자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 세관 규정 때문에 핵심 재료를 반입할 수 없어서 그 재료 없이도 같은 맛을 내는 방법을 처음부터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선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대단한 나라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 측 관계자 한 명도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했다가 떡국을 마셨고 이후 내부 보고서에 이 사례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선수 복지와 문화 외교를 동시에 실현한 모범적 사례라는 평가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개 성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선수단과 코리아하우스 운영진의 노력이 이번 올림픽에 인간적 온기를 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명이 나오자 다시 한번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발열 도시락과 떡국이라는 단어가 수십 개 언어로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가래떡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전 세계 검색 엔진에 쏟아졌습니다. 한국 식품 관련 영상들의 조회수가 하루 만에 수백만 건씩 올랐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닌 설날 떡국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하우스 앞의 줄은 좀처럼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도 저녁에도 늦은 밤이 되어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마솥에 떡국은 계속 보충되었습니다. 한복 차림의 스태프들은 지치지 않고 국자를 저었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쥔 사람들이 국물을 마시며 눈을 감는 장면이 어둠 속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수촌에서는 그날 저녁에도 발열 도시락 배달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르티나에서 경기를 마치고 늦게 돌아온 한국 선수들을 위해 스태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였습니다. 스태프들은 장갑을 끼고 귀를 덮은 채 선수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선수가 버스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스태프가 발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알프스 산골의 그 혹독한 추위 한가운데서 방금 경기를 마치고 기진맥진한 선수의 손에 뜨거운 도시락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다른 나라 선수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무작정 찍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한국 스태프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스태프는 잠깐 생각하다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이 올라갔을 때 설명은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은 밤 11시에도 선수를 기다린다고. 그 사진은 이틀 동안 소셜미디어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게시물이 되었습니다. 리비뉴의 스키 경기장 인근에서 대기하던 또 다른 스태프도 비슷한 시각에 마지막 선수에게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하루 동안 배달된 도시락은 총 162개였습니다. 밀라노에도, 코르티나에도, 리비뉴에도 세 도시에 흩어진 한국 선수 단 한 명도 설날 저녁을 혼자 차가운 음식으로 버텨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숫자에 불과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160이라는 숫자는 그냥 도시락 개수였습니다. 그러나 엔센이 기사에 썼듯이 그 160이라는 숫자는 어떤 선수도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결정이 실제로 실행된 횟수를 의미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실행, 의도가 아니라 현실. 그 차이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엔센은 호텔방으로 돌아와 외투를 벗지 않은 채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보낸 기사가 이미 수십만 건의 반응을 받고 있다는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알림을 닫고 창을 하나 열었습니다. 빈 문서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올림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엉망이었다고. 추위와 전염병과 운영 실패로 얼룩진 대회였다고. 선수들은 차갑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으며 버텨야 했고 관중은 없었으며 세계는 이 올림픽을 역사상 최악 중 하나로 기억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 모든 혹독함 한가운데서 단 하나의 따뜻한 심장이 뛰었다고. 그리고 그 심장은 한국의 것이었다고. 엔센은 문장을 다 쓰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밀라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올림픽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코리아하우스 마당에서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었을 때의 온기가 분명히 사라졌을 텐데도 아직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형편없는 올림픽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올림픽은 앤센이 15년 동안 취재한 어떤 올림픽보다도 오래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빙판 위의 기록 때문이 아니라 밤 11시에 영하 15도의 추위 속에서 돌아오는 선수를 기다리던 스태프의 손끝에 있던 뜨거운 도시락 하나 때문에 세계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것을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알렉스 앤센이 새벽 3시에 송고한 기사는 노르웨이 본사 편집국의 화면에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15년간 동계올림픽을 취재해온 수석 기자가 눈물 자국이 스며든 문장들로 가득 채운 그 글을 편집장은 단 한 줄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이튿날 새벽지면 일면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빙판 위의 금메달리스트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올림픽의 진정한 챔피언은 이미 가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가 세상에 나온 날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독자들이 기사를 읽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권 스포츠 매체들이 노르웨이어 원문을 번역해 퍼날랐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이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정작 자신들이 놓쳤던 장면을 뒤늦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코리아하우스에서 떡국을 손에 들고 눈을 지그시 감았던 외국 외교관들과 기자들이 저마다의 언어로 그날의 기억을 써내려갔습니다.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의 설날 밥상 이야기는 지구 반대편 언어들로 번역되어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타임라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스포츠 전문 방송은 밀라노 특파원을 급파해 코리아하우스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선수촌 식당의 차갑고 퍽퍽한 빵과 그 바로 옆에서 뜨거운 김이 오르는 발열 도시락을 나란히 보여주는 장면은 방송이 나가는 내내 시청자들의 댓글란을 폭발시켰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은 발열 도시락 시스템을 직접 시연하는 특집 코너를 편성했고 화학 반응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특수가열 폐기 원리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라 수년간의 기술 연구와 국가적 의지가 담긴 시스템임을 강조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 수백만 명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프랑스의 일간지는 사설란에 이런 문장을 실었습니다. 스포츠의 본질은 기록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기리는 것임을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것은 메달 집계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시락 하나였다고. 독일의 주요 일간지는 한국올림픽위원회의 예산 운용 방식을 취재하며 22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쓰였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한 그래픽을 게재했습니다. 발열 용기 개발, 냉동 시스템 구축, 배달 인력 훈련, 비건 김치 연구 개발, 현지 물류 조율까지 빈틈없이 짜인 예산 구조를 보고 독일 독자들은 가장 독일적인 방식의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완벽하게 조직되었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단 지원과 복지에 관한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가 이번 사건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내부에서는 향후 대회에서 선수 급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 논의를 촉발한 것이 대한민국의 사례임을 공식 석상에서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올림픽 운영을 이끌어온 한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려면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돌봐야 한다는 것을 한국이 이번에 실증적으로 보여줬다고. 이탈리아 세관 당국은 뜻밖의 방향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올림픽위원회가 젓갈류 반입 제한이라는 규정 앞에서 포기하는 대신 6달에 걸친 연구 끝에 비건 김치를 새로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이탈리아 식품업계와 미식 전문 매체들이 이 비건 김치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젓갈 없이도 발효의 깊이와 감칠맛을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사실은 유럽의 채식주의자들과 비건 식품 시장의 하나의 혁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밀라노의 한 유명 요리 연구소는 대한민국 측에 비건 김치 기술 공유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고 이는 음식을 매개로 한 한국과 이탈리아의 새로운 문화 교류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건 김치에 대한 관심은 이탈리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채식 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한 유럽 국가들의 식품 관련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 측에 기술 교류와 정보 공유를 요청해왔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이 현대의 채식주의 트렌드와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가 동시에 감지한 순간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항아리 속 발효의 지혜가 21세기 유럽의 식탁에서 새롭게 호명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선수촌에서 한국 도시락을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 자리를 떴던 각국 선수들의 이야기도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스노보드 국가대표팀 선수 중 한 명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대회 기간 내내 먹은 샌드위치가 너무 형편없어 사기가 꺾였는데 한국 선수들이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눈물 짓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부러움을, 그 다음에는 자국 체육 시스템에 대한 위문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은 미국 스포츠 언론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향후 대회에서의 선수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밥상 하나가 세계 최강국의 체육 정책을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독일 알파인 스키 대표팀의 한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코리아하우스를 직접 방문했다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기찾기를 처음 배우면 넘어지고 웃고 윷놀이판에서 처음 만난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소리를 질렀고 판소리의 진동이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것을 느꼈으며 마지막으로 마신 떡국 한 컵이 지금껏 마셔본 어떤 음료보다 따뜻하고 깊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꼭 가보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짧은 인터뷰는 독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한국 관광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는 그 직후부터 독일어권 방문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노르웨이 기자 알렉스 엔센의 기사가 불러온 파문은 그의 모국에서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노르웨이 올림픽위원회 측에서 기사를 읽고 내부 회의를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동계올림픽 강국으로서 선수 지원 시스템에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한국의 발열 도시락 시스템과 명절 밥상 배달 이야기를 접하고는 선수의 정서적 안녕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엔센은 귀국 후 노르웨이 스포츠위원회에서 주최한 강연에 초청되어 자신이 밀라노에서 목격한 것들을 증언했고 그 강연 영상은 다시 한번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이른바 한식 세계화 전략이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계기로 전례 없는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음식은 한류 드라마와 음악을 타고 세계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져왔지만 이번 올림픽에서의 경험은 그 성격이 달랐습니다. 유행이나 트렌드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인 따뜻한 음식과 위로를 통해 한국 음식의 철학 자체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사람을 돌보는 한국의 문화적 가국경을 넘어 공감을 얻은 것입니다. 정부의 한식 관련 정책 담당 부서에는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에서 쏟아지는 문의와 협력 요청이 밀려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발열 도시락 시스템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중동의 한 국가는 사막 환경에서도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자국 군대와 긴급구조대에 적용하고 싶다는 공식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몇몇 나라는 자국 대표 선수단의 해외 원정 시 한국식 발열 도시락 모델을 참고해 유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과 철학이 다른 나라의 선수들을 돌보는 데 쓰이게 된 것입니다. 코리아하우스가 자리했던 빌라 네키 캄필리오의 주인 측은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그 공간에 한국의 기억이 깊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열흘간의 행사 기간 동안 이 유서 깊은 저택의 마당에서 퍼져나간 가마솥 떡국 냄새, 판소리의 울림, 윷놀이의 함성이 돌과 벽 사이에 스며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일부 언론은 코리아하우스가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가장 활기차고 감동적인 공간이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각국의 공식 하우스들이 홍보와 전시 공간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코리아하우스는 처음 온 이방인을 단 1시간 만에 가족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코리아하우스에서 떡국을 마신 수백 명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날을 기억에 새겼습니다. 몇몇은 귀국 후 한국 식당을 처음으로 찾아갔고 떡국을 시키면서 밀라노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한 소규모 국가 외교관은 귀국 보고서에 코리아하우스 경험을 별도 항목으로 적어 넣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가 본국 외교부 장관에게 전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음식으로 외교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외교입니다. 판소리에 눈물을 흘렸던 각국의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코리아하우스 공연에서 가야금과 판소리를 선보인 연주단이 귀국한 뒤 유럽 여러 나라의 문화기관으로부터 공연 초청 요청을 받았습니다. 파리의 한 공연 기획사는 판소리 독창 공연 유럽 투어를 제안했고 암스테르담의 전통음악 페스티벌 측은 가야금 연주자를 공식 초청했습니다.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오장육부를 흔드는 그 소리의 힘이 세계 공연 무대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숫자로 이 모든 파급력을 가늠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숫자는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알렉스 헨센의 기사가 나온 뒤 사흘 동안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공유된 횟수, 코리아하우스 관련 영상들이 전 세계 소셜미디어에서 기록한 조회수, 올림픽 기간 이후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외국인 설문 응답 비율, 비건 김치에 대한 해외 검색량 증가 수치, 이 모든 지표들이 단 열흘 사이에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솟구쳤습니다. 22억 원의 투자가 만들어낸 국가 이미지의 파급 효과를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그 몇십 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사실 그 숫자는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밀라노 올림픽이 막을 내리고 선수들이 귀국한 뒤 발열 도시락을 나눴던 36명의 운영 인력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명의 선수도 빠짐없이 뜨거운 밥을 받게 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 속에서 밤 11시까지 선수촌 바깥에서 기다렸던 그들은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으며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랑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다만 먼 나라에서 조국을 위해 달리고 돌고 뛰어오른 선수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포츠 외교의 장에서 음식이 이토록 강력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계가 배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처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목격한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뜨거운 떡국 한 컵이 냉철한 북유럽 기자를 울렸고 그 눈물이 기사가 되었으며 그 기사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거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승리였습니다. 빙판 위의 금메달은 4년 후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 번쩍이겠지만 밀라노의 하얀 눈 위에서 피어오른 떡국의 김은 훨씬 오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따뜻하게 돌본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지켜지는 장면을 세계가 목격했고 그 장면은 어떤 광고나 홍보보다 깊고 오래가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인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알렉스 헨센은 코르티나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알프스의 새벽빛이 눈 덮인 봉우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 종이컵에 온기가 보이지 않는 막처럼 손바닥에 남아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동계올림픽만을 취재해온 이 노르웨이 기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금메달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이 수립되는 순간, 눈물 어린 시상대, 국가가 울려 퍼지는 빙판 위의 드라마, 그 모든 것이 가슴을 뛰게 했지만 며칠이 지나면 기억의 가장자리로 흐릿하게 밀려나곤 했습니다. 취재의 직업병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밀라노의 그 설날 아침이 코리아하우스 마당의 하얀 김이 선수촌 식당에서 뚜껑을 열던 선수의 붉어진 눈시울이 며칠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헨센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 이 장면이 사라지지 않는 것인지를.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국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냄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도시에 흩어진 선수 한 명 한 명이 동선을 분 단위로 파악하고 밤 11시에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선수를 위해 혹한 속에서 기다리고 6개월을 연구해 세관의 벽을 집념으로 허물고 그 모든 것을 162개의 도시락에 담아냈다는 사실. 그 결심의 온도가 국물보다 뜨거웠던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의 맛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건넨 손의 온도를 기억한다는 것을 헨센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헨센이 본사에 송고한 기사는 노르웨이 전역에 퍼졌고 곧 유럽 주요 언론들이 이를 받아 옮겼습니다. 그가 마지막 문장에 남긴 말,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는 빙판 위에서 탄생하지 않았다는 문장은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의 화면을 채웠습니다. 뜨거운 도시락 하나가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훗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생활 내내 사실만 쓰려 했는데 그날 새벽에는 처음으로 마음을 썼다고. 노트북 자판 위로 눈물이 떨어지던 그 순간이 자신이 쓴 글 중 가장 정직한 순간이었다고. 그리고 그 기사를 읽은 수많은 독자들 역시
음식 기사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자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로 받아들였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밀라노 올림픽이 끝나고 몇 해가 흐른 어느 날, 엔센은 우연히 예전에 인터뷰했던 한국 쇼트트랙 선수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은퇴 후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짧은 인터뷰가 담겨 있었는데 기자가 선수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메달을 딴 순간이라고 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밀라노 설날 아침에 받아든 도시락 뚜껑을 열었을 때 그 하얀 김이 눈앞을 가득 채우던 순간이라고. 엔센은 그 기사를 읽고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선수에게 그 도시락은 여전히 가장 선명한 장면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국물 한 모금이 빙판 위에 어떤 기록보다 오래, 더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말입니다. 사랑이라고도 할 수 없고 우정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 대가 없이 그저 곁에 있어 준 마음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22억 원의 예산과 36명의 헌신과 6개월의 연구와 162개의 도시락에 담긴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날 밥 한 그릇으로 정의 의미를 온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번역이 필요 없는 언어로 가장 춥고 외로운 자리에 가장 뜨거운 것을 건네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금메달이었습니다. 빙판 위의 금메달은 4년마다 새로운 주인을 찾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온기는 어떤 기록도 갱신하지 못합니다.